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어왔고 문 대통령은 여유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체결한 한미 통화수합 개혁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다음 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한꺼번에 600억 달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공급하기로 했다며 1차 공급에서 상당 규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불법 제조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점은 허가를 받기 위한 허위 자료 제출, 원액 바꿔치기, 역가 시험 결과 조작을 통한 국가 출하 승인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오는 7월 치러질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 24일 저녁 IOC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 1년 연기 방안을 두고 바흐 위원장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IOC도 연기를 공식화하고 도쿄올림픽을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개최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이틀째 급등을 이어갑니다. 전일 폭등을 보였던 우리 시장. 오늘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유례없는 폭등을 또 이어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유럽 증시 괜찮았기 때문에 낙폭과대 인식이 강했던 우리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 괜찮습니다. 거래소는 말씀드린 대로 1709군까지 코스닥은 500선을 넘기도 했는데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게 살짝 걸리긴 합니다. 일단 이틀간의 단기 급등으로 이게 끝날 것인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추세적 반등 정도로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세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진세가 굉장히 강하고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중남미 쪽으로도 번지고 있고 지금 동남아나 또 인도 쪽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떤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1654입니다. 2.77%. 사실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도 잘 달리고 있다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 장 초반의 분위기 괜찮았고요. 지금 뭐 1709군까지 갔다 쭉 밀려 내려오면서 1650. 다시 지금 1709군까지 시도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 일단은 저점 두 번째 지금 쌍바닥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금 장 후반에 지금 1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V자 모양 한 번 더 보여줄지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수급이 그렇게 썩 괜찮은 건 아니죠. 어제 개인이 하루 팔고 또다시 어마어마한 물량 삽니다. 7,277억 원. 개인 팔고요. 외국인 팔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주체가 모두 다 팔고 있다. 연기금마저도 팔고 있다. 이렇게 잡히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좀 줄어드네요. 47,000원대까지 지금 상승폭 줄어들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고요. 네이버도 빠집니다. 지금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도 간간히 보이는데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셀트리온도 빠지고요. 뭐 사실 셀트리온 급등이 많이 나왔죠. LG화학, 삼성SDI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괜찮고요. 오늘은 사실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벌써 30만 원 회복을 하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8만 원대 오늘 회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운송장비 쪽이 가장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생건 다시 11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 올라가는데 자, 시크릿컬 업종 포스코도 그동안 워낙에 많이 밀렸고 반등도 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장에서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큰 폭의 상승이 나오네요. 자, 다음 볼까요? 코스닥 상황인데 491. 코스닥은 장중에 500도 돌파를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 502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또 빠집니다. 그래프가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거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어제하고는 수급이 정반대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어제와는 또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 전후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있고요. HLB 빠지고 시젠이 시총 상위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진단시약 관련해서 대장주죠, 시젠. 오늘 상한가입니다. 이 대형주가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시약이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우수성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하루 조정 나오고 오늘 다시 반등에 일제히 성공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NM 반등 크게 나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시총 이제 7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5%대의 상승 강합니다. 최근에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KMW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SK머티리얼즈 올라가고 슈젤 살짝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도 조정이 좀 나오는데요. 1229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많이 빠져 내려오네요. 지금 40원대도 그냥 깨고 내려오는데요.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87년 만에 가장 큰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오늘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안정화 흐름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시젠, 메디톡스, 진에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시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키트 지원 요청에 시젠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거래가 88,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또 오늘 몇 차례 계단식 상승을 보여준 후에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대장주격인 시젠이 오늘 시가총액 3위에 올랐는데요. 시젠은 질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기업 중에 유일한 상장사로 최근 강세를 이어왔죠. 시젠을 비롯해서 수젠텍, 랩지노믹스, PCL 등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국내 주요 항공업계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진에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는 7,56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1시쯤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적 대형 항공사에 25에서 30% 수준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건데요. 이와 함께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진에어 등 LCC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진에어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하면서 20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풀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검찰이 정현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메디톡스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7% 급락했고요. 거래가 13만 2,8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앞두고 급락했고요. 낙폭을 키워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메디톡스에 대해서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2일 정현우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인 데 이어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외국인 비중이 특히 높은 메디톡스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오늘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기관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 관련된 쪽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됐었을 때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향들이 아무래도 어떤 3월 이후부터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개인들은 매수를 하는 어떤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판 승부가 벌어졌던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매수가 집중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와 함께 연기금 매수도 같이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기타 법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자사주 매입이죠. 이쪽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상황 쪽에서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던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극도로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당연히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쪽에서 개인이 이에 빈자리를 차지하는 데 가장 일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수급 동향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시장의 한 축인 신용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신용 잔고의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 가장 이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는 어떤 견디다 못해 반대 매매까지 이어지면서 청산이 나오는 모습들 그런 쪽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수 급락과 반대 매매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6조 5천억 코스피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모두 다 하회하면서 2016년도 17년도 나왔던 저점대를 또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레버리지를 키우는 매매가 이런 시장에 급변이 나올 때는 참 어렵다는 거에 대한 반증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신용잔고가 한때 한 10조 이상까지 움직이면서 어떤 시장에 부담이 됐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6조대 중반 이하까지 내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신용 관련된 부담감은 많이 떨쳐버렸다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야 될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탁금 동향을 보게 되면 시장에 지금 대세가 개인들로 충분히 꾸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탁금이 작년에 한 11월 달 같은 경우 25조 원대 부분에서 거의 정체를 보이다가 올해 그래도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어떤 30조 원대 근처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러다가 지수가 급락하자마자 오히려 시장에서 부동자금이죠. 즉 어떤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인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의 급락을 이용해서 어떤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가 예탁금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약 한 40조에 가까운 예탁금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들은 이 부동자금들이 점점 주식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질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신용잔고가 급감하고 예탁금들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개인 매수와 관련된 어떤 한정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관점들도 계속 염두를 하되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문제는 안정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부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3월 1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산 ETF를 제외한 종목들 쪽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한진카를 제외를 하고 대표적으로 바이오주 양대축인 바이오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밖에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KTNG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NH투자증권도 배당주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게임주의 매수세도 눈에 띄었는데 기관도 약간 비슷한 현상입니다. 바이오주 쪽의 매수세가 컸고요. 거기다가 플랫폼 관련된 쪽 네이버나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호텔신라나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중국 소비주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쪽에서 비슷하지만 좀 다른 측면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 어떤 중심적으로 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들은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관심은 일단 아직 시장을 3월 한 달 동안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래도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던 종목 중심의 흐름들로 채웠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들 쪽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NC소프트가 눈에 띕니다. 기관 매수세 2위로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이제 매출은 좀 영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계속 유효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가 시장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특히 실적이 확장세되는 대표적인 플랫폼주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KMW 같은 경우 특히 5G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밀린 모습들은 아닌 좀 견조한 모습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과거에는 뭐 토목이나 건축 관련된 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부분으로 봤었을 때 그런 쪽이 아니라 5G 기반의 신산업 쪽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어졌었을 때 좀 더 수혜 쪽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산업의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업계 트렌드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오늘 음식료 쪽 공교롭게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트렌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루 빨리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예. 일단 중요한 음식료 업종의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가 바뀌면서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무엇보다 외출 활동이 자제가 되다 보니까 집밥을 어떤 계속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CJ 제일제당에서 3월 1일까지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식소비 변화 조사에 대해서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서 어떤 직접 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함께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늘었고 배달도 늘긴 늘었는데 오히려 직접 조리 쪽이 조금 더 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당연한 흐름이겠지만 외식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 그렇게 되면 식사의 마련법이 변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전히 직접 조리나 HMR, 즉 가정 간편식 쪽으로 조금 더 어떤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달 같은 경우는 부각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달 음식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강한 욕구보다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직접 조리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채널별 변화죠. 특히 식료품도 예전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에서 매수하고 구매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온라인 구매 비율이 1월 말 대비해서 2월 23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생한 뒤까지는 오히려 한 5%포인트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채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 슈퍼마켓과 동네 중소형 마트 쪽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점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품목별 변화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위메프라고 하는 소셜 쇼핑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2월 달에 가정 간편식 매출 중에서 가정 간편식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 밖에 이제 즉석 조리식품, 또 하나 즉석 반찬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쪽에서 변화 요인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라면, 즉석 삼계탕 이런 레트로로 된 봉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집밥을 대체하면서 장기 보관 가능한 즉석 밥이나 라면, 생수가 많이 구입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는 30대가 좀 편하게 먹기 위해서 즉석밥을 많이 구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축용과 관련된 40, 50대가 즉석밥을 많이 구매하는 그래서 간편식도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계약이 연기되고 에어프라이어가 이제 활용이 본격되면서 어떤 냉동식품 관련된 가정 간편식도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해외 사재기 열풍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자택 대규령이 강화되다 보니까 생필품 사재기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업종과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벌써 어떤 수혜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최근에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미국에서 비비고 시리즈 쪽에 평수 대비 2배의 매출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도 현지 시설 풀 가동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인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일단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함께 관련주들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조금 더 농심을 제외한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 개선 요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를 대비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음식료 쪽은 경기 방어적인 매력까지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크게 영향은 안 받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히려 해외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쪽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환율이나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수익 구조 쪽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어떤 농심 같은 경우 라면의 수출 쪽, 특히 해외 법인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봐야 될 모습들이고요. 물론 주가가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성장성 쪽에서는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풀무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아시아 누들 시장의 4년 만에 6배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2년 동안 슬쩍 부진했다가 올해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 업종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시원시원하게 좀 올라가 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윗골이 닿는 것 같더니 잠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돈 찍어내기다 누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 BOJ나 뭐 20이나 전부 다 동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안정화가 금융시장 쪽은 된 건가요?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흐름하고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 채권,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달러 추이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그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의 유로 FX 흐름에서 이 달러를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푸른색 선이 팁스, 그러니까 물가채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으로 최근에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 게 하이힐드 채권 추이인데요. 유로 FX 비교를 해보면 달러 흐름하고 이 역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 하는 모습이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보면 되거든요. 검은색 선은요. 그래서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공급을 해도 달러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거의 고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유동성 이탈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동성 공급을 해도 아직까지는 미국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보아도 월요일에 고점 기록한 이후 소폭 조정 보이는 모습 정도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고 푸른색 선의 팁스, 이 물가채 같은 경우는 빠른 시세 회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급락했다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안에서도 우량한 그런 경우에는 빠른 회복이 주목이 된다. 거의 고점까지 다 올라온 거죠. 회복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붉은색 하이힐드 채권, 기업들 회사채 포함해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반등을 강하게 단기적으로는 만들었지만 아직도 낙폭이 상당히 큰 상태죠. 아직 올해에 올 초에 있었던 그 수준조차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낙폭이 큰 상태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기업별로 봤을 때 이런 보잉이나 델타 항공 같은 경우가 좀 주가는 강한 반등을 하면서 기업 자금난 해소 기대가 반영이 되는 그런 중인데 그렇게 완전히
지금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도 상당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낙폭이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같은 이런 비교를 했었을 때도 경기 소비재가 강한 반등을 보이는 것이 유동성 공급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모두 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반등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채권 쪽 스프레드로 좀 압축을 해서 보면요. 주식 떠나가지고요. 그러면 섹터별로 이 채권 스프레드가 아직 안정권 진입으로 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에너지 쪽이 당연히 제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렇다 해서 다른 섹터들이 뭐 채권이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불안한 신형 경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완전한 해결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본격적인 자금이 유입되어야지만 지금 아직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면으로 진입이 돼야 안정을 좀 시도할 것이고 예전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이고 요약을 한다면은 미국 자산시장이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빨리 안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기업 자금난은 해소가 되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것이 해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이제 회복이 시작됐다. 완전한 해결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를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를 처음에는 7천억 달러였다가 지금 무제한으로 변경을 했고요. 사실 뭐 말도 안 된다 일각에서는 어마어마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신뢰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QE를 하다가 QT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다시 QE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의 신뢰도를 논하기 이전에 QE가 FRB 쪽에서 한다고 했을 뿐이지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말만 믿고 우리가 신뢰하기에는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FRB가 취하는 그런 모습이나 각 지방의 연방은행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어떤 계획적인 모습으로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마냥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달러가 부족했었던 그 현상부터 우리가 좀 쫓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2017년 말에 QT가 시작이 되면서 유동성을 조금씩 흡수를 했었죠. 그래서 2019년 여름까지 그게 이어지면서 달러가 부족한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8월에 유동성 한계가 나타나면서 FRB가 9월부터는 단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시작을 했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FRB 대차 대저표 추이를 보면서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향후의 모습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이코노믹 데이터에서 표를 하나 추출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푸른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가운데에 있는 그 박스권이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연준 대체 대조표 4조 5천억 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작년 여름까지 3조 8천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는 곡선이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7천억 달러를 저기서 흡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개입을 재개한 것이죠. 오른쪽에 붉은색 박스요. 그래서 이게 재개하는데 초반에는 각도가 좀 낮았지 않습니까? 완만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왼쪽에 있는 붉은색 박스권 2008년 금융위기 같이 지금 개입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 쭉 올라온 선으로 인해 가지고 4조 7천억 달러까지 지금 연준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2017년 4조 5천억의 고점을 넘긴 거죠. 이게 수요일마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도 이제 집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 선이 더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이 표를 확인하면은 그렇다면은 돈이 점점 더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대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정책 강도가 약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해부터 지난해 9월부터죠. 9월부터 단기 유동성 시장에 개입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건 이번 주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정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 속도 보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응하는 그 강도를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채권 발행 쪽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17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그때 구간에서 채권 발행의 순증액이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분기별로 채권 발행 증가분을 뽑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표를 만들었던 거하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단기물 채권을 표를 만들어서 단기 유동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이거는 전체 채권을 지금 표를 만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체 발행을 얼마나 해가지고 FRB가 얼마나 달러를 시장에서 흡수해 갔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표거든요. 그래서 2017년 4분기가 언제냐면은 지금 막대기 가운데쯤에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분기, 올해 1분기까지 얼마나 채권을 발행했느냐를 따져보니까 합치면 3조 2,7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QT 8천억을 한 거하고 합하면 4조 달러를 시장에서 흡수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국채 발행 쪽에서 만기분을 FRB가 롤오버 시키면서 채권 쪽으로 전액 안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저 규모는 더 클 텐데, 그거는 지금 추정하기가 힘든 것이고, 롤오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액분에 대해서만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본분은 저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FRB가 얼마를 만기가 돼서 얼마 롤오버 됐는지까지는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채권을 재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은 흡수한 유동성을 시장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몇 조 달러, 뭐 몇 천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그걸 다 합쳐도 지금 2조 달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흡수한 채권을 발행하면서 흡수했었던 달러의 절반 정도밖에 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더한 일이 벌어지면 그동안에 흡수한 달러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직 FRB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남지 않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직 카드는 많이 남아있고 FRB 쪽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유가 있고 침착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발행 기간이 지난번까지는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악재가 호재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발행을 할 때 그때 FRB가 그 채권을 매수해 주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채권 발행 기간이 좀 유동성을 압박하는 그 구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간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1분기 구간에서 가장 압박이 심한 구간이 3월 마지막 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4일부터 내일 26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때 총액이 1,430억 달러고 증가분이 600억 달러에서 부담이 1분기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FRB가 다 사주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부담이 유동성 공급으로 변화되면서 1분기 중에 가장 크게 유동성이 유입된다,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번 주부터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준 자산이 크게 더 증가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되고 4월부터 들어가는 그 입찰 일정에 따라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그렇다면은 유동성 공급 정책, QE 정책의 속도가 더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재개로 인해서 일단 변곡점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는 건 아닌데 방향성은 확실히 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변곡점이 좀 왔다고 저희가 넓은 틀에서 보면 이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여러 가지 스프레드로 이 자금 경색 구간을 표시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드 스프레드도 있고 EMBI 스프레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유럽 쪽하고 비교하고 이머징 쪽하고 비교하니까 약간 좀 원래 안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유로존이나 이머징 마켓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상대적인 비교를 좀 심화시킬 수 있고 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만으로 분석하자 해가지고 10년물하고 3개월물 채권 스프레드를 좀 비교하는 걸로 우리가 좀 자금이 어느 정도 경색돼 있고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 표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세인트루이스 이코노미 데이터에서 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저 가운데 제일 꼭대기 높은 구간이 2008년의 금융위기 그 당시고 그 이전에 높은 구간이 IT 버블이 터졌었던 2002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맨 오른쪽에 지금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오고 있는 거하고 비교한다면은 2000년 초반 때하고 2008년 때는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금융위기 같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저걸 보면은 약간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금리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저채권 스프레드 2008년하고 지금의 현재 스프레드를 비교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은 2008년으로 금융위기처럼 경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 안의 자료만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미국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머징 마켓에서 비교하면은 너무 데이터를 너무 확대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만의 데이터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자본 경색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의 일부 기업의 불안 요인이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그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게 주가가 보잉 같은 경우 34%나 지금 반등을 하고요.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26%나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구제금융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신뢰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좀 추측은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구제금융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한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 반등을 좀 즐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QE 재개에 따른 이 효과가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2008년 9월에 자산 매입 시작했을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던 게 09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우리가 뉴욕 연방은행에서 주초부터 좀 빠르게 개입했다고 그래서 그게 6개월 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 9월부터 단기 채권 시장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본다면은 올해 3월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까 표에서 보듯이 그 속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된다라고 쳐도 3월 말 4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늦어도 4월부터는 시장이 마치 09년 3월에 나타났었던 모습처럼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점,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돌아오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4월 이후에 2분기에는 미국채 공급 일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채권 발행 물량 감소되면서 QE 효과가 가세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점검을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장중한 때 뭐 500포인트 찍기도 했고 코스피도 1700 가까이 이틀 만에 올라왔는데 문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이탈된 외국인들이 언제 오느냐. 어제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뒤에 오늘 또 대량 매도 나오고 있어요. 개인들은 다시 사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외국인 쪽 오늘도 2,6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식 선물 쪽에서는 사고는 있지만 다른 옵션 쪽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글로벌 유동성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미국 쪽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산시장 중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의 후순위 쪽에 아직 속해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펀드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수 풋옵션에 대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1700포인트 전후부터 지금 1500 이하까지 내려갈 때 외국인 투자자가 한 2100억가량의 풋옵션을 매도했습니다. 그게 행사 가격 모두 프리미엄 다 감안해서 시장 바닥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그 포지션으로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200으로 18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저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합지수로 1354포인트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요전 저점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건 힘들어 보이고 어쩌면 지난 저점이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포지션으로 추정을 한다면요. 그렇다면 바닥은 그렇다라고 치고 그럼 시장이 언제 상승할 것인가 그 시그널을 찾는다면 주식 선물 쪽에서 이 매도 포지션이 어떻게 축소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21만 계약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이전에 누적이 된 게 64만 계약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40만 계약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21만 계약이 시장 형성 이후에 가장 큰 수량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그 매수가 이어지지 않고 한 7만 계약 정도 더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어디서 찾을까?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주식선물에서 다시 한번 이런 1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날짜를 좀 보신다면은 이제부터는 외국인 쪽이 돌아오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시그널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상승장이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예.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 그리고 브랜드 가치 기준 세계 6위 혹은 7위권에 해당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나 재무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경우 100조 원 수준까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채권안정펀드 등은 물론 기업이 최대한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 그게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조금씩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미하게나마 포지션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죠.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고 덕분에 지수 자체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시장이 V자 반등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번 사태를 예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벗어나고 이를 타개했던 그것 이상의 방법으로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어놓음으로써 이 상황을 분명히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삼성전자 결국에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5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4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기존 에코프로의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이 되어 신설된 회사인데 해당 종목 또한 올 초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기 전에 주가 상승이 거의 2배까지 나타났던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 BM을 보는 것도 역시 시장입니다. 시장이 결국에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기존 시장 주도주였던 종목과 해당 섹터군의 상승은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 마치 어제 오늘 LG화학이나 삼성 SDI와 같은 2차전지 종목들이 매우 뚜렷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 것처럼 에코프로 BM 또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주와 시장 주도 섹터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2차전지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에코프로 BM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있기 전 수준의 주가이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7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5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RFHIC입니다. 전력 증폭기 그리고 통신용 트랜지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핵심은 역시 5G죠. 최근에는 코로나에 따른 충격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이긴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3월 초부터 3만원대를 지지한 이후 지금 4만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가 지지를 해주고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이 되면 동사의 주가는 다시 한번 지난 9월 기록한 48,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국가가 주도해서 민간의 협력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이에 대한 실적은 꾸준히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는 수급 개선 분명 매우 좋은 종목인 만큼 해당 종목 오늘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편입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3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젠 단기 접근했는데 성공하셨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크게 뛸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의 진단 시약 관련된 요청을 하면서 오늘 해당 섹터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올랐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우선은 기록을 하고 오늘 오전 11시 50분경에 사실상 거래는 마친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시젠 이 종목이 진단키트의 개발에 봉사 회사의 사활을 거의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주가 수준이 단순하게 오늘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10만 원을 넘어간다면 15만 원 수준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이십니까? 네, RFHIC인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 힘이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충격이 있었던 2월 말부터 3월까지 동사의 주가가 크게 안 밀렸어요.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어제 오늘과 같은 흐름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단숨에 전고점 수준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가격대만 돌파하면 결국에는 신고가입니다. 이제 신고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도 좋은 만큼 RFHIC 금일 종가에 가급적 매수하시고 목표 가격은 45,000원입니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방송할 때까지 이 가격도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RFHIC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제 보시면 수급으로 보는 증시 흐름. 수급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모처럼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물을 좀 줄이면서 연기금의 매수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조금 위태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급으로 시장 증시를 판단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넘어설 때 혹은 이런 부분이 바닥 근처에서 나올 때 바닥 확인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처럼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압도할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두 번의 저점을 만들었던 경우를 살펴보면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물량이 외국인이 넘어섰을 때 바로 바닥이 좀 잡혔는데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 바닥으로서 신뢰감이 좀 높아지면서 정치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수급과의 관계를 좀 보시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급락했을 때 최근에 급락장에서 그 수급 구조를 좀 보시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와 맞물리면 전체적으로 개인 매수세가 이를 압도해버리면은 시장은 단기간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가 되고 개인 홀라 매수하는 모습이 좀 되는데 이렇게 개인이 나홀로 매수할 때는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압도할 때는 시장이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장이나 상승이 좀 이어지는 기조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바닥권 확인 이후에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본다면 역시 반대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압도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완만하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ETF 물량이나 혹은 바스켓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해진 물량을 팔고 정책적으로 정해진 물량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만한 가운데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사거나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매도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언제 수급이 돌아설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기금이 매수하는 경우와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경우와 함께 또 다른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발을 시키고 이 나오는 시장에 출회되는 프로그램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경우로 저가에서 계속해서 매집하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또다시 바닥권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우의 수를 좀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수급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섹터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볼 텐데 어떤 이야기 더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좀 보면 역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던 개인 홀라 매도했던 구간을 보면 섹터를 보면 역시 IT 섹터가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다른 섹터는 의약 바이오 섹터인데 이 섹터도 역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양 매도세를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 역시 상승할 때는 의약 바이오와 IT 섹터가 수급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이 두 섹터에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나머지 섹터들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이는데 수급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결국 공매도 쇼크버링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좀 이어지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